안녕하십니까. 네,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제 유치권, 그리고 이제 특수지상권, 그 다음에 이제 환매 등기, 마지막으로 예고 등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1편에서 보시니까 유치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유치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들이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유치장에 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누가 어떤 유치를 한답니다. 유치한다는 게 뭐죠, 이게? 어떤 물건을 잡고 있다는 것. 즉, 뭐다, 이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유. 자, 어떤 물건을 뭘 한다더라. 그러니까, 점유한다. 사람도 죄 지으면 뭡니까? 유치장에서 이제 가둬놓듯이 어떤 물건을 점유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유치권 하니까 유치권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경매 물건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경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법 367조. 요 규정에 의한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이런 게 있습니다. 필요비나 유익비 하니까, 이런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제가, 찬찬히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필요비, 유익비 하니까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누가 비용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들였다. 그러면 그 어떤, 예를 들어 제가 지우개라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제 돈으로서 이 지우개에다가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러면은 내 비용으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이게 비용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지우개의 소유자가 있다면은 그 지우개의 소유자한테다가 내 돈으로 여기다가 금태를 둘렀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나한테 줘라. 만약에 이 지우개 소유자가 말이죠. 제가 투입한 이 비용을 저한테 반환해 주지 않으면은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우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치한다는 거지, 점유한다는 거. 자, 이렇듯이 필요비, 유익비, 이런 개념이다. 자, 민법 367조 이 조항에 의하면요,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사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필요비나 유익비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점유를 하게 되면은 요 민법 367조 요 조항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그 법 조문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게 되면은 물건을 점유를 하게 되면은 경매시 경매시 필요비나 유익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선 상환이 뭡니까?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지.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한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영순위 해가지고요. 영순위에는 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매 비용이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경매 비용하고, 그리고 그 당해 사건에 있어서 어떤 필요비나 유익비가 발생이 되었고, 그 필요비나 유익비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매 법원에다가 이 물건에 대해서 내 돈 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건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이 이 물건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게 필요비다, 유익비다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했고, 이에 법원에서 그래, 네가 신고한 이 필요비, 유익비는 타당하다. 맞다. 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경매 비용하고 이게? 필요비하고 유익비, 요것이 영순위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경매 비용하고 필요비, 유익비 다 합친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1억에서 얼마 뺀다, 이게? 1,000만 원 빼버립니다. 빼고 나면 얼마? 나머지 9천만 원 남지 않습니까? 9천만 원, 요게 순수한 배당 금액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1순위 최우선 변제,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중 일정의 그 최우선 변제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근로자의 임금 채권해가지고, 그게 이제 최우선 변제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자녀 금액이 있다. 그럼 그때는 2순위 해서 뭐다, 이게? 물권 등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우선 변제권자들 몫으로 이게 배당이 주어진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그 필요비나 유익비, 민법 367조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있어 법원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였다면 이 비용은 뭐다, 이게? 1순위도 아니고 0순위. 굳이 따진다면은, 요 1순위 임차인들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니까 최우선 변제보다 먼저 빠져나간다. 그런 게 뭡니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유치권 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민법 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유익비 요거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 조문에 의하면은 경매 시 필요비, 유익비는 어떻게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0순위로 들르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이제 두 번째는 말이죠. 민사 집행법 몇 조? 91조 몇 항? 제5항에 보면은 요 조항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은 유치권자의 채권행은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다. 여기 낙찰자가 어떻게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을 인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민사 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유치권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 유치권이랍니다. 이 건설 유치권이 뭐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땅 대고 건축업자 자기 돈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 건축주와 건축업자 간에 있어가지고, 자, 이 사람이 건축주더라. 자기 땅 위에다 집을 지으면서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건축업자라면은 A하고 B 둘 간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지, 그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지고 이 집을 짓는데 그런데 어떻게 네 돈으로 집을 지어라. 공사대금 집을 지은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공사대금은 어떻게 한다? 이 건설유치권이니까 공사대금 그럼 내가 공사대금은 어떻게 하지? 이거 집 다 지어가지고 나중에 임대나 분양을 하잖아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서 네 공사대금 가져가. 그럼 A와 B 둘 간에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건축업자 비용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우개를 들고 막 흔들었습니다. 자,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치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입니다.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이것도 지상의 건물도 물건이잖아요. 그죠? 자, 분명히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A라는 건축주 지가 지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이런 유치권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집 지었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게 유치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A와 B라는 이런 관계에 있어 이 사람이 건축업자인데 자기 돈으로 이 집을 지었다. 그러면 이 B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라는 게 건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 안에 이게 뭡니까?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 이 사안에서 물건은 뭐다? 이게 지상에 건물이 된다더라. 건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 하면 이게 뭐죠, 이게? 공사대금, 건축대금이잖아요, 그죠?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집 지어가지고 나중에 분양한 다음에 임대한 다음에 내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한 와중에 B 명의로 집을 지었는데 B가 자기 비용으로 건축업자 비용으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지상의 건물은 A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게 분양도 제대로 안 돼, 임대도 제대로 안 돼 이런 경우 뭐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가다 있습니다.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 A라는 건축주는 뭐다 이게 나름대로 은행에서 막 돈 빌려가지고 말이죠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지. 이거 분양 임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은행에 돈 못 갚아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는 즉시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 경매 신청해 버린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경매 신청이 되었다더라.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토지 건물을 낙찰을 받았다. B 이 사람 낙찰자를 보자 이겁니다. 조금 전에 건축주가 B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B가 아니고요. 갑으로 표시할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B라는 건축업자가 자기 돈으로 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죠?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게 소유권이 A에서 갑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나의 공사 대금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B라는 사람의 채권을 보전해주는 방법이 뭐다? 그게 유치권.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뭐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우개에다가 금태를 둘렀는데 이 지우개 소유자로부터 제가 이 지우개에 들인 비용, 즉 금태 둘른 이 비용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지우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치한다는 거지. 이게 뭐죠? 점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점유한다고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나의 공사대금 채권 하니까 이 B라는 사람보다 이 건물을 어떻게 달랑 점유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점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유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 이전, 이후 불문합니다. 일단 그 물건을 인해서 어떤 채권이 발생이 되었다. 그럼 나의 채권을 확보하자. 그러면 점유한다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냥 깔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면 그것도 점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B는 뭐다? 자기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다? 이 건물을 점유한다는 거죠. 점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요 건물에 대해서 B 명의로 전화를 가입을 해버리자. 전화 가입하게 되면 매달 아마 전화 요금에 대한 고지서 날라올 적에 분명히 이 부동산의 지번이 아마 표시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갑이란 말이죠. 낙찰 받았어요. 근데 B라는 사람 나타나고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내 공사대금 채권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 너는 나한테 공사대금 10억을 돌려줘야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알았다 하겠습니까? 그건 못하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에 결국은 뭐다? 낙찰자인 갑과 건축업자인 B 간에 있어가지고 다툼 분쟁이 발생됩니다. 진정 네가 주장하는 바가 10억이냐 아니면 네가 진정 이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 해서 결국은 어디 섭니까? 재판정에 판사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판사 앞에 섰을 경우에 B 입장에서는 판사가 물어보겠죠. 당신은 점유한 사실을 증명을 해라. 그럼 물론 그 물건 자체에다 프랭카드 걸어놓고 말이죠. 이 물건에는 건축업자 홍길동이가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해가지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사진도 찍어놓고 또 나아가서 전화를 가입하게 되면 전화번호, 전화 영수증상에 주소가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B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아마 이게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니까 지금 현재 제가 유치권 하니까 민법 제367조하고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하면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민법 제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것도 뭐다? 영순위로 확 배당받아가 버려. 경매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건설유치권은 건설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자, 우리가 민법 367조 규정에 의한 우선 상환권이 있다는, 우선 상환권이 있다. 경매시 우선 상환권이 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당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건설유치권의 터잡은 채권에 이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유치권자의 채권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조금 전에 제가 민법 367조 요 조항에 대해서 필요비다, 유익비다 해서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정 어떤 자기가 비용을 들인 것이 맞다고 그러면 어떡하다 법원에다가
나름대로 유치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물건에 대해서 제 비용 한 돈 1,000만 원 들어갈 걸랑요. 따라서 이게 이 돈 1,000만 원 이 비용은 뭡니까? 이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한테 영순위로 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권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진정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이 우선 상환 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필요비 유익비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배당 결제해서 영순위로 전 배당을 받아야겠어요. 신청을 했는데 경매법원에서 또 판단하고 야 이건 아니야. 이거 저 필요비 유익비 아니야 해서 배당해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가짜다 이거지. 직권으로 배당해서 배제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자 보시니까 배당해서 이 필요비 유익비에 터잡은 채권자가 첫 번째는 뭐다 이게? 법원에다가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경매법원에서 직권으로 야 너의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은 가짜야. 그래서 직권으로 배당해서 만약에 배제를 시켰다면 배당해서 배제를 시켰다 하게 되면은 이 필요비 유익비라는 유치권적인 채권 이 자체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경매법원에서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배당을 배제를 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진짜 들어갔다 이거지. 근데 경매 절차상에서 배당을 못 받았다 이거죠. 물론 이랬을 경우 배당기일날 유치권자도 배당이의 어떤 그 구두상으로 제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배당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이 사람 필요비 또는 유익비 나한테 돌려주시오. 이랬을 적에 낙찰자는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금원을 반환해 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뭐다 이게 직권으로 배당해서 배제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과연 이때 유치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소멸될 것이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 소멸 안 됩니다. 진정 자기 비용으로 어떤 물건의 비용이 투입이 됐다면 근데 그 투입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왜냐면 그 필요비다 유익비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경매법원에서 판단 한 번 못 내립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낙찰자와의 다툼이 있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 이 자의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을 인정을 하면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인정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결국 또 별개의 소송 절차상에서 또 싸움을 해야 된다. 다퉈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유치권 신고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예 유치권 신고를 안 해버렸어. 필요비 유익비 해당이 되는데도 우선 상환권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유치권 신고를 안 해버렸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때 이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이 과연 이때도 소멸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경우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소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게 민법 367조 규정에 필요비 유익비다 이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진정입니다. 진정 가짜가 아니고 진정 자기 돈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용이 투입이 됐다더라. 근데 그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이 된다더라.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그 물건을 딱 점유하고 그냥 앉아있으면은 유치권은 소멸이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보시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같은 경우는 건설 유치권이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이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비록 건축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공사를 했다 이거.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유치권 신고가 막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공사대금으로서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그 사람들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공사대금이 진정한 공사대금이라면은 그때는 뭐다? 그 공사대금은 누가 물어야 된다?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경매정보지에서 보니까 택도 없는 터무니도 없는 유치권 신고 금액이 막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사례는 말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전에 낙찰된 사례인데 근데 유치권 신고된 금액이 14억, 약 15억 정도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청구서를 딱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은 금액으로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치권 신고한 사람은 왜 신고했겠습니까? 그 사람 배당 결제에 참여해가지고 배당 받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신고했냐 이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것은 그 유치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위 찜을 해놨다는 겁니다. 요건 내 거니까 이거 내가 받을 테니까 자 찜을 해놨다는 건 뭡니까? 제3자들한테 일종의 이제 경고, 급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요건 내가 찜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제3자가 받게 된다면 나는 유치권 얼마 있기 때문에, 그때 낙찰자 너 나하고 한번 씨름 붙자, 이거죠. 그랬더니 요것은 뭐다? 절대, 받치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 경고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불구하고 제3자 입장에서 봐가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건설유치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설유치권이다 했을 경우는 뭐다? 건축관계에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떤 레미콘이 몇 차가 들어가고 레미콘이 뭐 한 차에 얼마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부들 일당이 얼마가 들어가고 공사기간은 얼마고 그러니까 건축관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마다 유치권 신고됐다. 그러면 나름대로 원가 계산을 해봐가지고 저 사람이 공사대금으로 5억을 청구했는데 보니까 이거 5억이 맞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5억을 끌어안는다는 전제하에서 입찰 금액을 결정해서 입찰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사실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유치권이 신고됐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부동산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도 임자가 있습니다. 아무끼나 꾹딱꾹딱 해가지고 투자할 사항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유치권이 신고되었다. 이게 공사대금 관련된 겁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었다. 이랬을 경우는 뭐다? 그건 누구 거? 일단 유치권자가 사전에 찜을 해놨다. 만약에 제3자가 받게 되면 한판 붙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낙찰받는 경우는 뭐다? 그 낙찰받는 사람은 건축관계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분들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 10억이다. 그런데 그럼 이쪽 낙찰자 입장에서 그 반론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소송이니까. 왜 그게 10억이냐? 덤프 레미콘 한 차 얼마고 말이지. 그 공사기간 얼마다 보면 10억이 아니고 4억이요, 5억이요. 이런 경빙 서류를 제출해서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해야만 될 것이다 보니. 근데 그건 모른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료 말이죠. 1번에 유치권이라는 하고 나와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보시니까 이번에 뭐 유치권의 승인 요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